안녕하세요. 일단 괴테를 공부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괴테가 참 고마운 인물이에요. 제가 괴테라는 사람 덕분에 이렇게 교수가 돼서 가르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괴테는 못했겠죠. 특히나 괴테가 가진 장점은 괴테가 다루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방면의 글을 남겼고요. 그것을 단순히 혼자 책상에 앉혀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반복적인 실험과 경험을 통해 그 글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괴테를 읽는다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것을 또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괴테를 읽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좀 풍부하고 좀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는 꽤 오래 살았던 분인데요. 저는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한번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괴테가 세상을 떠난 것은 1832년 3월 22일인데 세상을 떠나기 약 한 달 전쯤 자기 지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천재라도 만일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만 창조해내려고 한다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천재에게 자신의 주목을 끄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면 그러한 천재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 자신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가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들은 것, 본 것, 감각한 것을 모두 다 수집했고 활용했습니다. 저의 작품들은 수천의 개별 존재들이 그들의 작품으로 기여한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이루어낸 모든 것은 집단 존재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괴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는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작품을 써냈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연관된 많은 결과물도 냈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가 천재로서 자기 내면으로부터 온전히 혼자 쏟아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모든 작품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이 사람, 사물, 자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만들어낸 집단 존재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거기에 괴테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괴테의 삶을 볼 때 그의 집단 존재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의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바로 이것을 우리 머리에 두고 괴테의 일생을 한번 쭉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괴테의 유명한 자서전이 있는데요. 시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49년 8월 28일 정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나는 마인 강변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괴테가 살았던 집은 매우 큰 규모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괴테 하우스라고 해서 거기가 일종의 박물관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집에서 태어났고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는 그 대문 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장, 그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세 개의 비파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괴테 아버지가 직접 도안한 것인데 괴테 아버지는 아마도 본인이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비파 수금은 예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의 집에 들어가 보면 1층에 부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오른쪽 정면으로 보이는 구석에 보면 길게 놓여 있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네, 이게 펌프입니다. 말하자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부엌이었던 거죠. 당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냇가나 아니면 분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모든 물을 퍼가고 빨래도 하고 음식과 연관된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런 물을 사용해서 준비를 했는데, 괴테의 집안은 굉장히 여유로운 집안이어서 집 안에, 부엌 안에 상수도 시설을 해놨던 것이죠. 그 당시엔 거의 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유한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괴테는 평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테가 막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괴테는 일벌레였고요. 거의 예외 없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괴테는 한 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는 외모를, 삶을 진지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을, 엄마로부터는 쾌활한 성격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지어내려는 욕망을 물려받았다. 자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서로 다른 속성의 특성들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괴테는 여기서 보여주는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괴테의 어린 시절에 관한 본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살에서 8살 때쯤 할머니가 선물해준 인형극 세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그 문 사이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인형극 세트입니다. 이게 바로 인형극 세트입니다. 실제로 괴테가 선물로 받았던 인형극 세트인데요. 이 세트를 활용해서 인형극을 직접 공연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대본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이지만. 이 인형극 세트를 지금 보이는 저 방 문 사이다 갖다 놓고 앞뒤를 막으로 가린 다음에 그 뒤에서 인형을 올려서 공연을 하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놀이기구였던 것이죠. 10살쯤 되었을 때에는 프랑스 희곡 작품과 극 이론을 탐독을 했고요. 그래서 몰리에르나 코르네이유의 작품들을 거의 다 읽었고, 그 작품을 읽으면서 습득했던 것들을 자기가 직접 그 프랑스풍의 극작품을 쓰는데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이렇게 괴테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적 운을 맞추고 평범한 대상들에서도 시문학적 특성을 획득해내는 경쾌함,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삶 속에서 알게 된 것을 시적으로 모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괴테는 시인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어릴 때부터 시적인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시적인 자극은 주로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괴테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 철자법도 틀리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봐서 완전히 문자를 해독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어머니는 괴테와 괴테의 여동생에게 거의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괴테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 개작해서 직접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괴테는 문학적인 소양을 아주 많이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765년 9월 29일, 그러니까 괴테가 1749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막 16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 유학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살던 괴테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고 불렸습니다. 독일어로 클라인 파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보면 이건 제가 2020년 겨울에 독일에 갔을 때 라이프치히에 가서 한 카페에 들어가서 그 당시 제가 봤던 메뉴판을 찍은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표현을 라이프치히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메뉴판 표지에 있는 말이 작은 파리에서 아침을 이란 그런 표지판이거든요. 거기 그런 메뉴판에 그런 문구를 새겨놓고 지금도 자기들을 클라인 파리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것이죠. 괴테는 라이프치히로 유학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밀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괴테가 라입지히가 아닌 göttingen이라는 도시로 유학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괴테는 그러한 아버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라입지히를 택하게 되고 그 배경에는 그곳에 갤러트라는 유명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라입지히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에게만 말한 은밀한 기쁨이라고 스스로 이 당시 생각을 설명하곤 합니다. 라입지히에서는 이미 바흐나 라이프니츠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활동을 했었고 그곳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또 다양한 공연 예술 같은 것도 발달한 곳이어서 괴테는 이곳으로 작은 파리인 라입지히로 유학을 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갔을 때 물론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괴테의 마음은 법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입지히에 가면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괴테를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동상을 보면 시선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요. 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기준으로 보면 라입지히 대학이 지금도 그쪽에 있는데 대학이 있고 정면에는 아우어박스켈러라고 하는 지하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사람들이 설명할 때 눈은 대학을 바라보고 있으나 발은 술집으로 가고 있다. 포도주를 주로 마시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만큼 라입지히에서의 유학 생활은 괴테에게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었죠. 주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본인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아우어박스켈러의 간판인데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간판이어서 제가 직접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아우어바크 술집, 지하 술집에서 있었던 경험은 괴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 파우스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파우스트 1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우리 라입지히는 멋진 곳이야. 작은 파리라고 하잖아. 사람들도 세련되고. 굉장히 유행에 앞서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괴테가 이곳에 갔을 때 본인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좀 뒤진 곳에서 온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기도 했거든요. 본인이 쓰는 사투리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의 경험이 이런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도 한 것이죠. 아우어바크 지하 술집에 가면 이렇게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가 술통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괴테가 처음으로 파우스트에 관한 모티브를 얻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얻었던 그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정말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괴테가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라입지히를 떠나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괴테 전 생애를 걸쳐서 봤을 때 아마도 가장 종교적인 인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다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슈트라스부르크입니다. 또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업을 개업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베틀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괴테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유튜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괴테는 굉장히 첨단의 사람이었고 당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거든요. 작품도 당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작품을 써서 막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삶의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려고 했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부딪혀서 이기려고 해서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슈트라스부르크에 갔을 때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그 대성당 꼭대기 첨탑까지 올라가서 그걸 직접 자기가 극복해보려고도 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요?